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언어 1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언어들에 대해서 11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름다운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언어의 기본은 뭐예요? 언어의 기본은 5가지 성품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각 성품마다 그걸 기억하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자꾸 익숙하게 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유일성 안에 있는 요소들이 말하는 게 돼야 되고, 또 내가 말하는 게 인격성 안에 있는 것들이 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우리의 언어를 설계하고 선택하고 이러면서 살아야지 막 사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2권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언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8번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공부한 부분들을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제목들만이라도 이렇게 기억하고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담아둘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 흐름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야 실천 프로그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코칭이라고 했어요. 코칭. 그래서 이 코칭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다른 모든 성품들의 내용은 요소들이에요. 자원.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딱 싣고 움직이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코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할 때는 코치가 이제 P코치는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가져주는 것이 성공적인 코칭의 길이 되는 거고, 또 리드해가는 코치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원.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코칭은 그분은 많은 자원을 동원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칭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의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고 그런 자원을 많이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코치를 만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이 P코치가 안에서 들어있는 것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코치가 질문법도 잘 모르고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코치들은 항상 질문을 계속 연구합니다. 계속 연구를 해요. 그리고 내가 업무적 코치를 한다 그러면은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코치가 해요. 책들을 갖다 놓고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대해서 코칭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코치를 한다. 이거는 올바른 코칭이 될 수가 없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인간 개발에 대한 코칭을 하게 될 때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기본적인 요소들, 존귀함에서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모양의 다양성에서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재능의 다양성에서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생각의 기능에서는 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나 그 요소들, 그 다음에 자유의 기능에서는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는 다양한 방법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소통에서는 그런 이제 언어에 대한 언어의 방법,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들 쭉 들어보고 언어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코칭의 주제를 언어로 정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맹탕에서 코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좋은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좋은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끌어내 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코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는 경청, 두 번째는 질문, 세 번째는 피드백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이제 좋은 코칭을 하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 책을 공부할 때 흐름, 이권에서의 흐름, 경청의 기술. 그럼 경청에 대해서 코칭을 한다. 그럼 이제 경청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제 코치는 이해하고 또 그러면서 그 사람의 경청의 변화와 발전을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해봐. 이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흐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은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말의 기술적인. 1권에서는 말의 역사라든지 말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경험하게 하고 또 그런 언어의 성경적인 언어의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쭉 하고 우리 현실에서 사용해야 될 11가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권에 들어와서는 말도 기술이기 때문에 언어도 기술이다. 막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막 해버리면은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걸 기술적으로 하면은 아주 좋아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기술을.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대화법 그러면은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경청하는 거다. 경청. 그래서 경청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경청을 할 때 그 안에서 꼭 들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 그래서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첫 시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공감의 기술을 이야기했어요. 경청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공감이죠. 공감.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공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서는 아름다운 언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10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요소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는 선택이 필요하고 편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쭉 정리해보고 그 속에서 뺄 거는 뭔지 넣을 거는 뭔지. 그래서 상담에서도 그렇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코칭을 할 때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쭉 들어요. 경청을 쭉 하다 보면은 얘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찾아내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강조하는 말들이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말을 할 때는 막 흥분했다가 어떤 말을 하면은 기가 팍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듣는 사람은 잘 듣는 거죠. 들으면서 핵심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이제 언어의 선택, 그 다음에 언어의 편집, 이런 말들 대신에 이런 말 쓰지 마, 이거보다는 이런 말 대신에 이런 말을 썼을 때는 어떤 느낌이 있어 물어보고 심리적, 항상 모든 거는 심리에 어떤 변화가 생겨요. 이게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쓸 때 마음에 어떤 느낌을 받아, 어떤 기분이 들어, 난 그런 거 몰라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애들은. 그러면 또 이제 그거 뭐 모른다고 하면 되니? 라고 해도 안 되고 그래도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도 안 되고 다그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래, 아직은 이 말에 아무 의미를 모르고 네가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말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는 거죠. 단어의 뜻을. 예를 들어서 바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혹시 바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먼저 단어, 용어의 주제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많이 쓰는 것들을 사전에서 쫙 찾아보고 의미를 딱 설명해주고 그러면은 얘가 모르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고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말 대신에 네 생각에는 어떤 말을 대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아직 생각 안 해봤구나. 그것도 모르니? 이러면 안 되고 생각 안 해봤구나.
그리고 그러면 가서 한번 찾아가지고 와볼래? 예, 숙제를 주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는 선택과 편집이 필요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아름다운 말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경청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 조화를 이루는 거, 이게 대화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 나타나는 것은 7%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나머지 93%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듣는 것이 실질적인 경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해야 되겠죠. 이제 내가 말을 하는데 이때도 이제 말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야, 넌 정말 말할 줄 모른다. 어쩌면 그렇게 속 뒤집는 소리만 하니. 그러니까 말할 줄을 모르면 속을 뒤집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말할 줄을 알아야 돼요. 야, 넌 정말로 말을 잘한다. 네 말을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 네. 참, 넌 진짜 그런 말을 어떻게 배웠어? 네. 이런 거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따뜻한 말, 친절한 말, 지혜로운 말, 그 다음 분노를 쉬게 하는 말, 그 다음에 매너 있는 말, 그 다음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주는 기술.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건 딴 방법 없어요. 이 방법만 사용을 하면 반드시 관계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이렇게 해주길 기대하면 관계 개선은 절대로 물 건너갑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이렇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영역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우리는 보통 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이 와야지 그 사람하고 이야기가 되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 그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얘기,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그 속에서도 좋은 말로 그런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이런 코칭을 하고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은 항상 문제가 상대방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상대방의 문제로부터 끝나요. 내가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좀 고쳐볼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상대방의 문제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열받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 해결 방법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대방하고 상담자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걸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화살을 계속 쏘아야 되는데 적에게 화살 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쪽하고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화살 계속 쏘아야 되는 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방패를 만드는 거죠, 이제. 내가 방패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쏘아대면 화살을 쏘아대면 나는 이제 미사일을 만들어야 돼, 이제. 미사일. 그러니까 그 미사일을 맞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미사일이 아니고 내 미사일을 맞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이 미사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에겐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창조의 능력을 하려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려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최고 나쁜 관계가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또 해야 되니까 하라 그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거는 우리의 가진 고정관념이에요. 이 고정관념이 항상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옛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예수님은 새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산상수훈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려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옛사람에게는 그랬어. 옛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전통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옛 습관, 살아오면서 젖었던 습관, 내 식대로 해왔던 습관 이런 것들이 그냥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이게 다 구분해버려요. 저건 할 수 있는 일, 저건 안 되는 일, 저건 말도 안 되는 일, 저거는 김성길 목사나 하는 일, 저거는 우리한테는 안 맞는 일. 여기서 이거 다 캐치해내버려요. 그리고 남는 거는 자기에게 공감되는 한두 가지 지식만 가지고 가서 몇 번 하다가 이제 지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좋은 점을 찾아야 돼요.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 하던 말들, 그 다음에 또 언어의 기술 중에 사회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용법, 또 사랑의 5가지 언어, 그 다음에 칭찬의 기술. 칭찬이라는 게 과연 뭐고 칭찬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거기에서 주의할 점은 뭔가. 요즘에 애들을 계속 칭찬만 하다 보니까 이기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어떤 일을 했는데 선생님이 칭찬 안 해주면은 그냥 욕을 해대고, 또 아니면은 자기가 주인공으로 나서야 되는데 안 시켜주면은 그것 가지고 막 대들고. 이게 뭐냐면 삐뚤어진 칭찬이에요. 이게 삐뚤어진 칭찬. 이 삐뚤어진 칭찬은 버르장머리만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인간성을 자꾸 상실하고 대인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의 방법, 또 이게 기술이에요. 칭찬의 기술을 터득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 식대로 막 칭찬하고 베리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알아야 되고, 하되 주의할 점은 뭔지. 세상의 모든 거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나중에 보면 함정이 있어요. 또 함정. 그래서 그 함정을 전에 한참 우리가 말씀 묵상을 교육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게 하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있는 신앙을 만들려고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 이상한 기도 단체에 쫓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돼서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그런 데를 쫓아다니고 했더니, 글쎄요 예수님에게 갈까요 말까요 물었더니 가라고 하셔서 갔다고. 그러니까 이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함정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공부를 해도 그 함정을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게 잘못 사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획, 그런데 도둑놈은 기획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데다 쓰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데다 쓰게 하려고 가르쳤는데 사기치는 데다 쓰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함정들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그런 주의사항. 칭찬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들. 그 다음에 질문의 기술. 이제 다음번에 책은 이제 질문의 기술에 대해서만 이제 한 권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한 장 속에 이제 질문, 같은 말이라도 주도적 삶, 아이디어, 생각, 이 속에 생각이 움직이게 하고 주도적인 뭔가를 하는 데는 무조건 질문법이 이게 필요해요. 이게 질문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는 그 내면의 세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동, 이 몸이 움직이는 거지 안에 생각이 안 움직여요. 질문은 안에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기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싫은 소리도 해야 돼요. 이제 문제도 지적을 해줘야 돼요. 지금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잘한다, 그래 맞아 공감해주고 불구덩이 속에 잘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럴 때 어때요? 이게 훈계를 해야 된다고.
근데 잘못하면은 불구덩이 속에 걸어가던 사람이 그냥 뛰어가 버려. 불구덩이 속으로.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했다가도 훈계를 잘못하면 안 해버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점을 말을 할 때도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훈계를 이제 들을 때도 역시 잘 들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상처 화살을 쏘아야 될 때 상대방이 화살 쏜다고 자꾸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화살 쏘는 건 당연한 거야. 적이 화살 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오히려 대포 안 쏘고 화살 쏘아주면 고맙게 생각해야 돼. 네. 그냥 미사일 안 터뜨려주고 기관총 쏴대면 그걸로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거에 맞아서 죽으면 안 되니까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술입니다. 그리고 좋은 언어의 가장 위대한 말의 기술 중에 기술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항상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항상 딴 사람을 잡으려고 말씀을 써. 네. 넌 성경도 안 읽어봤냐? 성경 속에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는데 너 이렇게 대접받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뭐 대접하게 생겼냐 이거? 그러니까 꼭 그렇게 써 성경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화의 기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언어의 기술. 앞에 부분들은 언어의 기본 배경, 언어의 기본 기준, 철학 이런 말들이 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실제적 언어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가급적이면은 타이틀부터 해가지고 쭉 암송을 해두세요. 할 수 있습니까? 네. G7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뭐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네. 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할 수 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할 수 있는 능력의 보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도와주는 이제 이런 코칭들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장에서 말의 기준을 이야기를 했고, 요거는 인격성, 5가지 성품에 대한 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경청의 기술, 그래서 이제 경청의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경청의 내용, 그 다음에 경청의 방법, 경청의 자세,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쭉 했어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이제 공감, 그래서 공감의 중요성의 이야기를 나눴고, 공감 표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단어들, 뭐 하지만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양한 상황에서의 공감 표현 기술, 이건 숙제로 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 공감의 주의사항. 네. 그래서 일단 공감하고 다음에 수정을 한다. 그래서 나는 벚꽃이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옆에서 벚꽃보단 진달래가 더 좋지. 네. 비가 내리네요. 난 비 내리면 축축하고 습해서 너무 싫어. 이거는 아주 거꾸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름다운 언어를 하기 위한 기본 요소. 첫째는 뭐예요? 내면의 건강이 필요하고, 그 다음 좋은 정보를 채워야 되고, 세 번째는 교육과 훈련이에요. 그래서 뇌를 훈련시켜라. 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언어예요. 외치고 암송하고, 끌림의 법칙을 사용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언어를 사용을 해라. 네, 그 다음에 비유의 중요성, 예를 잘 들어주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상대방을 잘 이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언어와 습관, 잘못된 말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해라. 잘못된 말이 습관이 되면 그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게. 대화의 3가지 요소, 경청과 공감, 그 다음 감동적으로 말하기, 그 다음에 조화 이루기. 언어의 선택과 편집에서는 모든 언어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다양하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말을 쓸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도 창조할 수 있고 디자인할 수 있다. 그래서 형용사나 수식어들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소통이 안 된다. 그럼 소통이 안 되게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닫힌 질문이나 닫힌 대화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밥 먹었니? 네. 학교 갔다 왔어? 네. 학원 갔다 왔니? 네. 숙제하고 숙제하고 자라. 네.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닫힌 질문이나 닫힌 대화법만 가지면은 뭐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열린 대화법, 또 열린 질문, 또 그러면은 풍성하게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말하고 싶어 하는데 말을 안 한다는 거는 뭔가 말을 할수록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안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밖에 사람들한테는 나가서 대화를 이 말 저 말 그냥 고자왈 맹자왈 하면서 잘하는데 가족끼리, 부부끼리, 또 부모 자녀끼리 소통이 안 되면은 할 말이 없다. 이게 이제 할 말이 없는 게 이제 그만큼 말의 폭이 좁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의 폭을 넓혀야 돼요. 말의 폭을 넓히고. 또 꼭 말로 하는 것만 말이냐? 그것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대화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언어 체계를 바꿔라. 언어를 편집해라. 그래서 잘못된 말을 쓰고 있으면은 그 대신 그 말을 쓰지 마, 해라 이게 아니라 대신 쓸 수 있는 말은 뭔지 이런 걸 이제 찾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 말에 영향을 미치는 것 4가지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톤이에요. 어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해봤죠. 같은 미안합니다인데 낮은 목소리로 미안합니다 하는 거하고 강한 목소리로 미안합니다 하고 아주 하이 소프라노로 하는 소리하고 아니 남편이 존경하는 사모님을 쳐다보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아무리 기분 나쁜 말도 톤을 낮추고 부드럽게 하면 그게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앞에다가 수식어. 너 왜 이렇게 했어? 이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도 괜찮을까? 예. 이렇게 수식어를 앞에다 좀 붙여준다든지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되면 뭔데 딱 째려보면서 뭔데 이상한 말 하려고 그러지? 이상한 말은 아니고 엄마가 널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이 말을 한번 해주고 싶은데 네가 기분 나쁘지 않게 들을 수 있으면 그때 할게. 예. 그러면 얘가 알았어 지금 나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고 이따가 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 그럼 해봐. 나 기분 안 나쁠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우리가 활용을 하면 오프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오프닝을 잘 안 해. 그냥 서론도 빼버리고 그냥 본론부터 딱 이야기하고 결론 알았지? 이렇게 끝내버리고. 자, 그래서 신체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신체 언어. 스킨십. 그 다음에 잔소리는 금물이고, 네, 잔소리는 금물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했습니다. 자, 어제 들으면서 어떤 느낌들을 받으셨어요? 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어제 거 다 잊어버리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적용하냐고 토론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네. 우리 학교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서로 그런 거 얘기했어요. 잘하셨네요. 자, 뭔가 좀 말이라는 것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뭐 말을 배운다. 무슨 말을 배워? 그냥 하면 되지. 이러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 나중에 이제 질문이나 이런 걸 또 공부를 해보면은 참 질문 하나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은 안에 있는 걸 여는 키예요. 키. 그러니까 어떤 방향의 질문을 종기함을 내가 이 문을 열겠다 그러면 그것과 관계된 질문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안에 열리는 거고
재능의 문을 열겠다 그러면 재능과 관계된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말이나 또 그런 질문을 해주면 안에서 재능이 열려요. 그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생각 안 하고 말을 막 하면 열린 창고도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 정말 말이라는 건 배워야 되고 배운다고 해서 되는 거였냐. 그걸 또 암송을 해서 내 안에 그게 들어있어야 돼. 이게. 안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뇌 훈련을 시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암송하고.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뭐 가지고 다니면서 적어가지고 외워야 될 건 틈나는 대로 갖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외우고 보고 그러면 그게 자꾸 뇌가 그걸 익숙하게 느껴요. 이게. 우리가 뭐 집 가는 거, 집에 찾아가는 거 이런 걸 뭐 꼭 뭐 이렇게 외워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사 처음 가면 막 헷갈렸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계속 다니다 보면은 뇌가 그거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늘 보고 듣고 또 들고 다니고 하면은 이게 자꾸 뇌가 그거를 익숙하게 이 영상을 찍듯이 카메라 찍듯이 뇌가 그걸 자꾸 염두에 익숙하게 둬요. 이걸. 그렇게 해서 이 책 속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을 수 있도록 이러면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6장 아름다운 말의 기술. 이 기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11가지입니다. 11가지니까 요 부분 이제는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듣는 이야기, 경청, 공감 뭐 이런 거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이 따뜻한 말인지 차가운 말인지 또 친절한 말인지 불친절한 말인지 싸나운 말인지 부드러운 말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카메라로 그 집에 대화를 이런 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딱 설치를 해놓고 그걸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지내는 걸 이렇게 봐요. 그럼 딱 찍은 걸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생각지도 않고 막 자식대로 쏟아내놓고 나면은 자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소프라노를 하는 사람은 그 소프라노가 항상 일반적인 말이에요. 엘토를 하는 사람은 엘토가 항상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못 느껴요. 말을 아주 조곤조곤 하는 사람이 습관화돼 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게 편해. 근데 딴 사람이 들을 때는 그 말 좀 크게 좀 해봐 좀. 뭔 말이야 그거.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들려? 그래 좀 크게 할게. 하다가 다시 원위치로 가. 왜냐면 그게 습관이 된 거야. 자기는 그 답답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근데 또 큰 소리를 하는 사람은 또 그게 일상적인 말이에요. 소리 좀 낮춰봐. 그래도 소리를 낮췄다가도 다시 원위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편해요. 그게. 근데 상대방은 그게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말이 템포가 아주 내리면은 그냥 말 좀 빨리빨리 좀 해. 왜 이렇게 말을 늦게 해? 난 빨리 하는 건데. 네, 이런 개념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런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교회나 이런 데서 개인 사무실에서나 이렇게 언어 교실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서 본인들이 볼 수 있게끔 자, 저런 식의 이야기를 본인이 듣는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체크를 해보면 기분 별로 안 좋겠는데요. 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고. 네. 네. 그러면 막 급하게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격이 좀 느린 사람들은 막 못 쫓아가는 거야, 이거. 왜냐하면 이게 안에서 들어와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버리니까 이게 안에서 빨리빨리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빨리빨리 익숙해진 사람은 이제 그게 빨리빨리 작동이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근데 또 이게 빨리빨리 된 사람은 또 말을 느릿느릿하는 사람이 하면은 이게 테이프가 막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막 답답하고 환장하지 이게.
내가 너무 빨리 나왔구나. 그 여자보다 대단하다 그러고 약 먹고 들어오니까 하고는 성공하고는 안 하고 다 버렸어. 내가 참 천천히 했는데.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박 목사님 이야기를 늘 들으니까 그게 시원시원해. 근데 만약에 안 들어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따발총을 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럼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 네. 포대 좀 잡으려다가 한국에서 유명한 분 왔는데 목사님께 포대 잡다가 그러니까 쓰러졌다. 천천히 했다고 했어. 이거는 아주 천천히 했어. 그러니까 참 그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애를 앉혀놓고 어른이 막 어려운 말만 골라가지고 공장을 맹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말의 기술이에요. 이제. 자, 말하기의 중요성. 대화의 기본 요소는 경청, 공감, 말하기, 조화 이루기다. 전장까지는 듣기와 공감하기를 살펴봤다. 이제 본장에서는 말하기에 대해 살펴본다. 말을 하지 않으면 소통할 수가 없고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말할 때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는 아주 중요하죠. 자, 우선은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전혀 몰라요. 예.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에 빵 한 조각의 사랑 이야기, 이제 이거 자주 나오는 예화예요. 예, 어느 마을에 금실이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몹시 가난했던 젊은 시절 그들의 식사는 늘 한 조각의 빵을 나눠 먹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사랑과 이해로 극복한 뒤 지금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은 결혼 50주년에 파티를 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축가 속에 부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부부는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부부는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단하게 구운 빵 한 조각에 잼을 발라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빵 한 조각을 앞에 두고 마주 앉으니 가난했던 시절이 생각나는구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난 50년 동안 늘 그래왔듯이 할머니에게 빵의 제일 끝부분을 잘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몹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오늘 같은 날에도 내게 두꺼운 빵 껍질을 주는군요. 50년을 함께 살아오는 동안 난 날마다 당신이 내미는 빵 부스러기를 먹어왔어요. 그동안 당신에게 늘 그것이 불만이었지만 섭섭한 마음을 애써 참아왔어요. 하지만 오늘같이 특별한 날에도 당신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당신은 내 기분이 어떨지 조금도 헤아릴 줄 모르는군요. 할머니는 마침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할아버지는 한동안 머뭇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듬더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작 이야기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난 몰랐어. 하지만 여보, 바삭바삭한 빵 끄트머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어. 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것도 몰라주냐고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하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 내가 바라는 건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줘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말을 하지 않고 조용하면은 야, 점잖은 사람이다. 그래서 괜찮으리라 싶지만은 이건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을 하지 않으면 속에서 독이 됩니다. 이게 시편 32편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이게 속에서 독이 돼요. 그래서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병들게 합니다. 이게 육체도 병들게 해요. 화가 났는데 말을 안 해. 그냥 참으니까 이게 참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속에선 골병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화가 나고 왜 나고 무엇 때문에 났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이 용법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쓰라는 용법이에요. 네,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참 내가 마음이 이렇다. 당신은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벌어지는 내 마음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화가 일단은 팍 오르면 보통 그 시간이 이제 15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자기가 그 자리를 잠깐 피하든지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든지 어쨌든 같이 핵폭탄을 터뜨리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좀 불이 꺼진 다음에 내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죠. 상대방을 원망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이용법의 이제 기본 틀입니다. 세 번째, 말하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고 파트너십을 이룰 수도 없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소통이 될 수가 없고 소통이 안 되면 파트너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도 네가 참아, 네가 형이니까 참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듣고 다 살아왔어요. 남자가 참아야지. 네. 네가 형이니까 참아야 돼. 네. 그래도 목사니까 참아야지. 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게 하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것도 힘든데 목사니까 참아야 된다는 말이 더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참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막 그냥 퍼부대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소화시키는 방법들을 교육하고 소화시키는 표현하는 방법들을 하고 그렇죠. 안에다 쌓아두면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뱀에게 물리면 독이 퍼지잖아요. 그게 그런 독만 독이 아니에요. 사람이 분노하는 이 감정이나 끙끙끙 앓고 있는 이 고민의 감정이나 이런 거는 우리 몸의 신경세포들을 다 망가뜨립니다, 이게. 그렇죠. 망가뜨려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망가지면서 육체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도 아프고 막 호흡도 잘 안 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병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해야 돼요, 자기를. 근데 그거를 성질 나는 대로 막 표현을 해버리면은 이건 이제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해서 내 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네. 자, 어떤 말을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예요. 다음의 말씀은 말을 하되 어떻게 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칼로 찌름같이 말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자, 칼을 찔러. 그러니까 상대방만 죽는 게 아니야. 상대방도 찔러 또.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찌름같이. 그런데 어떤 말은 양약과 같아. 이런 말을 할 건지 저런 말을 할 건지 이거는 우리가 훈련하기에 달려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찌르는 말도 내 뇌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 나오는 거고 지혜로운 말도 입력이 돼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만 시키면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네. 감정 알잖아요. 이제 감정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정보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을 내가 정보를 바꿔서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해야죠. 그러면은 아까 같이 상대방이 그럴 때 화가 막 치밀어올 때 숫자를 헤아린다든지 그런 정보를 통해서 내 감정을 내가 이제 좀 부드럽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런 다음에 대화법을 활용해서 내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냥 이 말 한마디만 해도, 한마디만 해도 상대방도 그 말을 들으면서 거기다 대놓고 그냥 또
총알 맞아가지고 지금 다리에 맞았는데 폭탄 거기다 투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 네. 그래 알았어 그만하자 뭐 그러든지 뭐 미안해 그러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말, 감동을 주는 말,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말들을 배우고 익혀서 사용해 보자. 여기서는 따뜻한 말, 친절한 말, 지혜로운 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따뜻한 말은 공격하던 사람을 무장을 해제시킨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따뜻한 말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치유되고 평안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따뜻한 말이 내가 속이 뒤집혀 있는데도 막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도 따뜻한 말을 나올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단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속은 그렇지만은 일단 표현하는 방법은 따뜻하게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의 차원과 훈련의 농도에 따라서 이거는 하고 못하는 거지 못하는 구조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래서 평강이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일단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 자, 직장에서 실적이 그게 뭐야? 봉급타기 부끄러운 줄 알아. 같은 상사의 말도 부하인 당신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에게 닥칠 두려움을 덜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당신이 그런 상사의 속사정을 헤아리면 당신의 두뇌는 상사의 공격적인 말에 반격 모드로 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것만 알면 상사가 공격적인 말로 화를 다 풀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그런 걸 헤아리지 못한다면 상사의 공격적인 말에 이깟 직장 안 다니면 그만이야. 보통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런 말을 하면 상사는 어떻습니까? 길길이 날뛰며 내 말이 우스운 거야? 그런 유치한 말로 공격을 합니다. 당신 역시 그 말을 들으면 흥분지수가 더 높아져가지고 수위가 더 높은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런 악순환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사표를 내고 실직자가 되는 것뿐이다. 상대방이 다 토하고 이성을 되찾도록 기다린 다음에 화나게 해서 미안하다는 간결하고 따뜻한 말로 그를 다독이면 된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독한 사람일지라도 당신에게 빚진 기분이 들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오래전 지방방송국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지방방송국에는 아나운서, PD, 기자를 관리하는 방송과장이라는 직책이 있었다. 나의 상사였던 방송과장은 성격이 정말로 괴팍했다. 방송을 들은 시청자들이 항의하는 전화를 걸면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담당자를 불러서 닥달부터 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므로 악플 대신 악담 전화가 많았다. 담당 상사는 그런 전화를 받으면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이분은 성격이 급해서 상담자를 불러 무조건 죄인 취급하며 소리부터 질렀다. 방송국은 정해진 시간과 순간에 흘러가는 말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곳이다. 그래서 작은 말 실수도 큰 사고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방송 시간에 늦거나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심할서나 근신, 정직 등 경력 관리에 흠집이 날 만한 기록을 갖게 했다. 그런 스트레스에다 큰 잘못도 아닌데 시청자의 전화 내용에 따라 소리 지르는 과장의 목소리까지 들어야 하니 분위기가 여간 살벌하지 않았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절대 방송 사고를 내지 않는 기록을 세우며 까다로운 방송 과장의 신임을 단단히 얻었던 내가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다. 당시 지방방송국에서는 아나운서도 직접 방송 제작을 했다. 녹음 테이프가 턱없이 부족해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떤 것이든 바로 그 테이프를 확보해야 했다. 나는 일요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방송되는 일요 대담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8명의 저명인사를 모시고 가정의 화목에 대한 대담 방송을 제작했다. 그런데 녹화를 마치고 연사들을 배웅하다가 그만 방송 제작 후 녹음 테이프 커버에 방송 날짜에 기재하는 것을 깜빡 잊었다. 방송 당일 MD에서 급한 전화가 왔다. 그날 나갈 방송 테이프가 있어야 할 창이 비어 있다는 것이다. 방송 나가기 20분 전이었다. 제작 후 방송 일자를 고쳐 적지 않은 내 방송 테이프는 지난 방송분이 담긴 테이프로 오해받아 다른 사람이 그 테이프를 가져서 지우고 다른 프로그램을 녹음해버렸다. 나는 그것도 모른 채 일요일 느긋하게 늦잠을 자다가 긴급 전화를 받았다.
눈곱도 떼지 못하고 잠옷 위에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택시를 잡아타고 방송 시작 1분 전에 도착했다. 급히 음악을 깔고 2시간을 나 혼자 입으로 때웠다. 당연히 중징계감이었다.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 각오를 단단히 하고 방송 과정에 입을 주시했다. 사나운 방송 과정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나를 윽박지를지 상상할 수 있었다. 방송 과정은 굳은 얼굴로 나를 이끌고 회의실로 갔다. 나는 고양이 앞에 선 쥐 모양으로 달달 떨기만 했다. 방송 과장의 표정은 내 짐작과 달리 담담했다. 그는 입을 열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뭘 잘했는지 알지? 라고만 말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소리 지르며 사무실을 다 뒤집어 놓을 것 같을 기대했던 나는 그의 낮은 목소리에 전율을 느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국장과 간부 사원들을 설득해 징계를 최소화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주의하라고 나지막하게 타일렀다. 그날 이후 나는 동료들이 방송 과정을 비난할 때마다 그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아기를 어르거나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소리, 잘못을 타이르는 소리, 사랑을 속삭이는 소리는 다 나지막하다. 목소리가 낮을수록 목소리의 온도가 높아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예. 그러니까 따뜻한 말이라는 것은 일단 낮은 목소리예요. 일단 톤이 높아져 버리면 아무리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따뜻하게 안 느껴져요.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설교를 갖다 놓고도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듣는 사람은 이게 지금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냉정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따뜻한 말은 무슨 말이다? 예, 따뜻한 말은 우선 낮은 목소리예요. 톤이 낮아야 돼요. 또 우리 스승의 이야기예요. 오래전의 일이다. 이미 고인이 되신 스승 목사님부터 전화가 왔다. 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본래 말씀을 낮춰서 반대말을 이렇게 사용을 했던 분이에요. 뭐 김 선생 잘 지내? 또 김 목사 잘 지내고 있어? 뭐 이랬던 분이 어느 날 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대어를 사용을 하고 딱 들었을 때 내 속에서는 무슨 느낌이 왔냐면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상대의 잘못을 다루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이가 되었든 부부가 되었든 직장 상하 관계가 되었든 간에 실수를 한 사람은 이미 그것을 깨닫고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혹은 상대가 더 야단치고 억압하면 슬그머니 화가 치밉니다. 자기는 얼마나 잘했다고. 그러므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미 심판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2절까지 가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염려하는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면 스스로 고치게 된다. 잘못을 저질렀어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미 다 자기가 뭘 잘못인지 알아요. 그런데 너 이리 와. 너 뭐 잘못인지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럼 벌 받아야지. 이렇게 안 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래, 여기서 배운 게 뭐야? 이 따뜻한 말들이에요. 그러면 얘는 거기서 스스로 생각하고 뭐 배우는 게 많죠, 이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나 자기가 커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게 따뜻한 말. 자, 따뜻한 말로 지적하면 상대방이 스스로 행동을 고친다. 지적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져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차가운 말이다.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지적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얼어붙게 만드는 거죠. 말하는 사람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열심히 말하면 언젠가는 듣는 사람 마음으로 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상사의 반복되는 지적, 배우자의 끝없는 지적은 반감만 일으켜 지적받은 일을 더 많이 되풀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애들이 밤에 자다가 오줌을 못 가리는 일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는 얘가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어떤 부분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누구에 강하게 야단을 맞았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이런 것들이 내면의 신경세포에 이상 증세를 일으켜요, 이게. 그래서 정상적으로 때를 맞춰서 했던 배변이나 이런 게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이런 아이들을 뭐 병원에 데리고 가고 뭐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보다는 마음의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네. 그렇죠. 안정감. 그런 게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방식이 통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런 구식적인 생각들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지적은 따뜻하게 포장해야 마음을 움직이는 말로 변한다. 상대방이 자녀이건 배우자이건 부하이건 친구이건 그를 변화시키려면 따뜻하게 지적해야 한다. 직장 생활에 서툴러 사고를 연발하는 직장 새내기에는 이래라 저래라 하며 조언하는 것보다는 직장 생활이 정말 힘들지라는 말로 한마디가 더 가치가 있다. 애인하고 헤어진 친구에게는 까짓것 그런 인간 싹 잊고 새로 출발해보다 속상하지라는 말 한마디가 더 따뜻한 위로가 된다. 친절한 말은 돌도 녹일 수 있다. 러시아 소설가 톨스토이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모든 비난을 해결하며 얽힌 것을 풀어내고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만들고 암담한 것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친절이다. 민원을 해결하러 갔을 때 관공서 직원이 한마디만 친절하게 해도 그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모두 다 친절하게 보이죠. 네. 라디오 주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편지 쓰기에 대해서 수상한 사연이다. 아버지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는 분이었는데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불친절하고 독한 말을 했다. 빌어먹으려고 신발 구겨 신니? 계집애가 신세 망치려고 야밤에 싸돌아다녀? 눈이 멀고 싶어서 엎드려서 책을 봐? 병 걸리고 싶어서 방구석을 이 모양으로 지저분하게 해? 예, 입만 열면 거의 저주에 가까운 폭언으로 퍼부었다. 편지의 주인공은 엄마의 독설이 정말 싫었다. 그래서 사춘기 이후부터는 엄마가 독설을 퍼붓기 전에 자기가 먼저 독설을 내뿜었다.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 내 신세 내가 알아서 망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며 엄마가 할 말을 자기가 먼저 해버려서 엄마의 길을 꺾으려고 했다. 결국 그때부터 엄마의 독설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인생 목표가 되었다. 대학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악착까지 모아 독립했다. 졸업 후엔 번듯한 직장도 구했다. 엄마가 어찌나 독하고 엄하게 길렀던지 사회 적응도 빨랐고 직장 생활도 잘했다. 엄마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기운이 딸렸지만 딸은 여전히 기가 펄펄해서 만나기만 하면 독설을 서슴지 않았다. 그 후 결혼을 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친정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었다. 문득문득 친정 아버지는 그리웠지만 친정 엄마가 생각난 적은 없었다. 오히려 친정에 가려면 엄마를 만나 심한 소리 들을 일부터 걱정되었다. 어느 날 친정에 갔는데 엄마가 기운이 없이 몹시 세한 목소리로 내 친구들 중에서 나만 휴대폰이 없더라 하며 은근히 휴대폰을 사달라는 말을 했다. 그녀는 이미 엄마를 향한 마음의 문이 닫혀 그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다. 그래서 엄마 말을 무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로 엄마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입만 열면 욕과 독설로 길을 꺾던 분이 잠시 다녀가라는 애원조의 말을 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그럴 리가 없지. 우리 엄마처럼 독한 분이라며 고개를 젓다. 엄마가 다시 힘없는 목소리를 전화했다. 귀찮다는 생각부터 들었지만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아 친정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모처럼 엄마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엄마 얼굴이 창백하고 반쪽이 되어 있었다. 덜컥 겁이 났다. 그러나 병원에 가자는데도 엄마는 돈이 썩어나니라며 여전히 불친절하게 말했다. 이번엔 왠지 불길한 생각이 들어 엄마를 강제로 병원에 모시고 갔다. 진단 결과 엄마는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다. 불친절한 독설로 자식들을 들들 볶아 한동안 엄마에게서 연락이 안 와도 자식들은 엄마 걱정을 안 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독설을 퍼붓던 씩씩한 엄마는 홀로 외로이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혼자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자 겨우 자식들을 불러들인 것이다. 편지의 주인공은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는 가시는 날까지 자식들에게 불친절하시다라며 울먹였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관계를 그물가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에서 친절한 말, 따뜻한 말, 네, 참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다. 불친절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아내가 모처럼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입었는데 옷이 그게 뭐야? 당장 벗어라고 하거나 아이의 낮은 성적에 그것도 성적이라고 받아왔어? 너무 길거나 오자가 많은 보고서를 낸 부하 직원에게 보고서를 발가락으로 썼어? 모처럼 밥값 내는 구두쇠 친구에게 네가 웬일이니?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뜰라 등은 모두 불친절한 말들이다. 이런 말들은 농담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럴 때 오히려 잘하는 점, 수고하는 점, 고마운 점들을 찾아서 말해보라. 그러면 스스로 반성하고 더 잘하게 된다. 우리는 불친절한 말들로 아주 그냥 훈련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예, 그게 아주 습관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게 막 상처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이제 자꾸 바꾸는. 자, 따뜻한 말, 이런 말들은 우선 톤을 낮추는 말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는 부탁하는 말이에요.
부탁하는 말. 명령하고 지시하는 말은 누구나 싫어한다. 오히려 할 수 있도록 기분 좋은 질문이나 아니면 부탁하는 말을 해라. 50의 주제 중 명령과 지시하지 않고 질문하기와 플리스로 시작하고 덕분으로 끝내기 용법을 사용해보자.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식의 명령어는 누구나 듣기 싫어한다. 하라는 명령어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차가운 말이다. 그래서 대화를 차단한다. 같은 내용을 전하더라도 하라를 해줄래 또 해줄 수 있어 라는 그런 말로 바꾸면은 상대방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따뜻한 말이 된다. 하라의 명령어가 주는 차가움은 해줄래 하지 말아줄래로 바꾸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것이다. 상사의 말투 때문에 이직을 고려 중인 S양. 새내기 여사원 S양 대학을 다닐 때까지 나름대로 잘 나갔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모도 빠지지 않는다. 경력관리 차원에서 중견급 무역회사에 입사했다. 일은 재미있는데 직속 상관의 말투가 거슬려 직장생활이 괴롭다. 최근에는 그 상사와 부딪히는 것조차 싫어 출근이 두려울 지경이다. 그래서 신중하게 이직을 검토하고 있다. 직속 상관의 명령어가 그녀의 비위를 건드리는 것이다. S양이 상사의 말투에 그토록 짜증내는 이유가 있다. 상사가 자신의 집 가스비와 전기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녀에게 도시가스 회사나 한전에 전화한 일을 부탁하면서도 S양 한전에 전화시 이것 좀 물어봐 라고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다. S양은 상사가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것 자체보다 사적인 일까지 명령으로 지시하는 것이 더 불쾌했다. S양의 생각에는 그가 상사이긴 하지만 사적인 부탁을 하려면 적어도 S양 한전에 전화로 한번 좀 물어봐 줄래 정도의 정중함은 보인다고 생각했다. 업무도 바쁜데 사적으로 즐기는 골프장 예약, 가족 여행을 위한 여행사 예약까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불쾌하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한전에 전화해서 이것 좀 알아봐 줄래라든지 또 그 외에 무슨 말들이 있을까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따뜻한 말들이라는 거. 자, 어린 자녀에게도 공부해야지 이제 그만 놀아라는 말 대신 이제 공부해야지 그만 놀래? 또 그만 놀면 어떨까? 혹은 언제까지 놀면 될까? 라고 말하면 지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이제 지가 갖도록 도와주는 거죠. 부모가 신나게 노는 아이에게 그만 놀으라고 명령하면 아이의 반항심을 자극해 싫어라며 강경하게 맞선다. 그러나 부탁을 뜻하는 그만 놀면 어떨까로 바꿔준 말하면 아이도 조금 더 놀고 싶어요 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 열심히 놀고 내가 숙제 잘 할게 라든지 이런 답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 그 속에 지금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네, 톤을 낮추는 말이에요. 톤을 낮추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탁하는 말. 세 번째는 또 화제를 돌려 상대방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바꾸면 그게 또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의 감정은 일단 휩싸이게 되면 저절로 푼다. 화, 분노, 슬픔 등 부정적 감정일수록 더 빨리 부푼다. 진정해하며 달래는 말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없다. 그러나 갑자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면 그런 감정을 쉽게 소멸시킬 수 있다. 형에게 장난감을 빼앗겨 분해하거나 엄마가 떼어놓고 외출해 발부둥을 치며 때를 쓴 아이에게 그만 그쳐 뚝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보여주면 이게 뭘까 하며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면 울음과 화를 그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래서 리더자는 이 아이가 지금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아이들은 자기 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기 장난감을 다른 애한테 주면서 엄마가 선물까지 주면서 같이 갖고 가지고 놀아 그러면은 얘는 막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 그걸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얘가 엄마가 그 아이하고 친구 아이하고 같이 딴 걸 가지고 얘가 지금까지 가지고 놀더랬지만 안 가지고 노는 거 가지고 엄마가 얘하고 같이 놀아줘 그냥. 그러면 얘는 지가 좋아하던 거를 내비두고 이쪽으로 방향을 바꿔요.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아이가 자기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마가 인정을 해줘요. 네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랬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줘도 되겠지 라든지. 그러니까 항상 자기 소유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거를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자기의 그 중요한 걸 들고 다닌다든지 우리도 보면은 꼭 그 인형 하나를 그것도 머리 벗겨진 인형을 들고 다니는 애가 있어. 예, 그 사람이 꼭 그걸 들고 다녀.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에요. 이거를 뺏어가지고 딴 사람한테 준다.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걸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부모님의 심한 꾸지람, 배우자의 지나친 잔소리도 지난번 그 일은 어떻게 됐어 하며 그가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일로 화제를 바꾸면 멈추게 될 수 있다. 업무 분담을 놓고 서로 네가 할 일이다라며 떠넘기다가 사고를 친 직장인이 억울하다며 시근득거릴 때 억울해도 참아 싸워봤자 너만 손해라는 말은 자칫하면 주제 파악을 하라는 말로 흥분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술 많이 마시고 다니지 마라. 밥 잘 챙겨 먹어라. 옷이 그게 뭐냐는 잔소리가 듣기 싫으면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라고 말해.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냥 어머니 요즘 수영고실은 재밌으세요라고 물으면 어머니의 부모님의 관심사가 딴 데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가 그 공황장애라든지 그 상담할 때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기 위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아무 때나 이렇게 했다가는 또 더 화가 날 때가 있죠.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지금 무시하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적절하게 필요한 상황에 사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관심을 돌려야 할 상황, 화의 원인을 새로운 관심대로 바꾸는 문장. 형제 간에 싸우는 아이들이 있을 때요. 왜 싸워? 누가 잘했어? 하면 이거보다 엄마가 떡볶이 해줄까? 뭐 이런 거. 잔소리하는 부모님, 요즘 운동은 재밌으세요? 작은 실수에 지나치게 꾸짖는 상사. 부장님 어제 축구 경기 보셨어요? 뭐 이렇지만 이런 말을 잘못 썼다가는 오히려 더 당할 수가 있죠. 예. 사소한 일로 오래 화내는 동료. 지난번 펀드 팔았어. 트집 심한 민원인. 요즘 물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꼭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그 화제를 좀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상사하고 그 이야기를 곧바로 듣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사, 이 밑에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면은 오히려 그건 안 되는 거죠, 상황이. 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싸움이 그칠 수 있다. 누구나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욱하고 화가 난다. 내가 먼저 양보를 하면 싸움으로 치닫지 않는 걸 알지만 실제로는 기분 나쁜 말을 듣자마자 욱하게 돼.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배우자, 연인, 부모, 자녀에게도 걸핏하면 다시 안 보겠다. 당장 헤어지자. 당장 나가라. 내가 너를 다시 보면 성을 갈겠다 등의 막말을 하며 싸우는 거다. 기분 나쁜 말일수록 따뜻한 말로 응대해야 빨리 잠재울 수 있다. 기분 나쁜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고 따뜻하게 덮는 방법은 양자택일 질문이다. 친구가 작작 먹어라. 네 몸매 좀 봐라. 그렇게 먹어도 되겠냐? 라는 농담을 기분 나쁜 말로 들었다고 해보자. 남 걱정 말고 너나 거울 좀 보시지. 란 말로 대받는다. 근데 뚱뚱한 사람에게 뚱뚱하다게 말하는 게 뭐가 문제야 등 점점 막말이 온다. 그러나 계속 내 체중 이야기 할래? 나랑 그만 만날래?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양자택일 질문을 해서 질문을 이제 더 이상 그쪽 방향의 이야기를 그치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룰 때도 교사 선생님들도 역시 아이들을 다룰 때도 이런 방법들을 좀 생각해 두면 아이 너 하지 마. 너 왜 자꾸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해.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향의 질문을 던져주면은 이제 그러한 동작들을 그치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기분 나쁜 말은 기분 나쁘게 갚아줘야 이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마치 바람과 햇님이 나그네 옷 벗기 내기를 한 이소구와 같다. 상대방이 하는 기분 나쁜 말을 기분 나쁜 말로 받으면 브레이크가 없는 차처럼 파국으로 치닫기 쉽다. 이런 악순환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양자택일 방법이다. 형제끼리 싸우는 아이들에게 지금 그만둘래? 정말 끝까지 해볼래라고 말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 말썽 부리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혼날래? 그만두고 용서받을래? 라고 말하는 것. 잔소리 많은 동료에게 입 다물고 평화를 찾을래? 계속 떠들고 나랑 적이 될래? 예. 양자택일. 양자택일 질문법은 기분 나쁜 말을 방어하고 내 기분도 더 나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아내가 남편의 잦은 회식을 불평할 때 귀가가 늦는 게 나아? 회사 그만두고 백수되는 게 나아? 네. 양자택일 질문하면 아내는 10중 말고 귀가가 자주 늦어 좋으니 회사 그만두지 말라고 할 거다. 맞벌이 아내도 잦은 야근을 불평하는 남편에게 내가 일부러 늦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나도 늦게까지 일하기 피곤해라고 시비조로 맞받으면 부부싸움이 된다. 그러나 내가 야근 안 하고 회사 그만두는 게 나아? 회사 방침대로 자주 야근하는 게 나아? 양자택일 하도록 질문하면
불평이 줄어든다. 자, 너무 뚱뚱해서 옷이 안 맞네요라고 했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체중에 대해 더 말할래. 네 학점 이야기를 할까?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면 국어를 할래? 수학을 할래? 네. 또 야근이에요. 야근을 할래? 사장에게 야근하기 싫다고 말할래? 목사님 빨리 끝내줘요. 이거 왜 이렇게 오래 해요? 뭐라고 할까? 목과 시간에 맨날 시간 바뀌잖아. 왜 이렇게 우리 반 제일 늦게 끝나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지? 계속 연구해봐. 그러니까 이제 연구해봐.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응용하면 효과적으로 대화의 방향이나 뭐 기분 안 나쁘게 중단시키거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다 이게 언어 창조예요. 참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연구하고 꺼낼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연구들을 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작은 제목들은 따뜻한 말은 낮은 목소리로 한다. 또 부탁하는 말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암송해두면 양자택일을 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런 말법들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면 몇 번씩만 사용을 이렇게 해보면은 익숙해져요, 이런 것들이 다. 자, 그 다음 이제 선택하게 한다. 거부감을 주는 하지마. 스스로 돌이키게 하는 어떻게 할래. 비슷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 선생님, 언니, 형, 누나에게 엎드려서 책 보지 마라, 자세를 구부정하게 하지 말라, 신발 꺾어 신지 마라, 신문 흩어보지 마라, 방 어지르지 마라, 지각하지 마라, 한눈 팔지 마라, 딴짓 하지 마라. 계속 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 마라, 마라. 그런데 이 말은 정말로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다.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 마라는 말은 오히려 하고 싶은 마음을 키우는 거다. 그러나 하지 말을 조금만 바꿔 말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어떻게 할래로 바꾸면 저항이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매번 보고서를 길고 복잡하게 쓰는 후배에게 보고서 길게 쓰지 마라는 말 대신 보고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짧게 해야 해. 이 보고서 어떻게 할래라고 말해봐라. 똑같은 지적이지만 나를 위해 따뜻한 말로 들려 큰 불만 없이 다시 쓸게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는 자녀에게 당장 컴퓨터 그만두지 못해라고 금지의 언어로 말하면 부모의 불호령이 무서워 컴퓨터 게임을 당장 그만두긴 할 거다. 그러나 욕구를 금지당한 데서 오는 불만은 없어지지 않는다. 컴퓨터 게임을 금지당한 것이 억울해. 몸은 책상 앞에 있어도 마음은 컴퓨터에 가 있을 것이다. 컴퓨터 게임만 하면 공부는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면 아이는 스스로 공부는 어쩌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서 10분만 더 하고 공부할게요라는 공손한 대답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그 사람 속에는 스스로 느낄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귀가가 늦는 남편에게 오늘 또 늦게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며 하지 마라 모드로 말하면 마음 안에서는 늦으면 어쩔 건데 라고 저항할 수 있다. 요즘 매일 늦게 들어오는데 오늘은 어떻게 할래? 라고 말하면 내가 귀가를 자주 늦게 했군. 오늘만큼은 자주 해야지라는 자발적 반성을 끌어낼 수 있다. 자, 하지 마와 바꾸는 말. 신발 구겨 신지 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래요? 네. 엎드려서 책 보지 마. 네. 전화 그렇게 받지 마. 그런 옷 입지 마. 내가 전화하면 너도 전화 좀 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상대방의 주도적인 생각을 끌어내는 거죠, 이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선택을 해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교육이 앞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이제. 왜냐하면 결국 창의력이니 주도적이니 뭐 이런 건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52주제 중 Y 용법이 아닌 하우나 화세 용법은 다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 그거밖에 못해? 오기만 해봐라. 보다는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줄 수 있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도와주면 일찍 끝낼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이에요. 명령 지시하지 않고 질문하는 거. 이게 지금 다 질문이잖아요. 명령, 이래 저래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자, 단칼에 희망을 꺾는, 안 돼, 거절당해도 마음이 열지 않는, 뭐뭐뭐 한 다음에 해보자. 네, 이런 말. 안 되는 애써 부탁하거나 오래 숙고한 후에 안 하는 것을 단 한마디로 거절할 말이다. 하지만은 지금 행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말이고, 안 되는 부탁이나 제안, 희망을 꺾는 말이다. 부탁하는 사람은 정말로 부탁이 죽기보다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대부분이다. 그 때문에 안 되라는 단 한마디로 거절하면 인격을 모독당한 기분이 든다. 안 돼. 애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안 돼. 네. 대신 뭐뭐뭐 한 다음에 하자.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나서 해보면 어떨까? 라든지, 뭐 신앙생활 하는 애들은 자, 우리 기도 좀 해본 다음에 해보자. 라든지, 지금 당장 우선 불을 끌어놓으면 애들은 그래요. 지금 당장 뭘 끝장을 내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간 다음에 잊어버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네. 네. 잘 연구해서 써봐요. 직장에서 가을 휴가를 가겠다는 직원에게 안 돼, 가을에는 회사가 너무 바빠라고 거절하면 그 직원은 회사 사정을 고려하기보다 자신의 희망이 꺾인 것에 화가 나 이성적 판단을 못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가을에는 사무실이 바쁘니 차라리 겨울에 가는 것이 어때라고 말하면 상사가 어쩔 수 없이 거절하는 것으로 이해돼 크게 기분 상하지 않고 상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안 되는 희망과 염원을 무참히 짓밟는 말이다. 출장비 문제로 시작된 갈등으로 유능한 직원을 잃은 A씨. 그가 일하는 곳은 해외 출장이 잦은 IT 회사다. 출장비 문제는 환율 변동이 잦아 숙소나 비행기 요금이 일정하지 않으니 출장비를 달러로 계산해달라는 직원들의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갈등은 A씨가 직원들의 요구에 안 되라고 단호히 거절한 데서 시작되었다. A씨의 부하 직원 B씨, 경쟁사들도 탐내는 인재다. 그가 직원들의 여론을 모아 상사인 A씨에게 출장비 현실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매출은 줄고 경기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A씨는 상부에 그런 제안을 전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안 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출장비를 올려, 정신이 있어 없어 하며 단호히 거절했다. B씨는 충격을 받았다. 평소에 신뢰감으로 보아 A씨가 그런 식으로 거절할 것이란 예측을 못한 것이다. B씨는 그를 대표로 세운 직원들 앞에서 보기 좋게 거절당한 순간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물론 A씨는 B씨를 내세워 출장비 현실화를 꾀한 다른 직원들을 향해 안돼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A씨의 단호한 안돼는 다른 직원들이 아닌 B씨의 가슴을 가장 썰렁하게 만들었다. 그 일로 몹시 자존심이 상한 B씨는 눈에 띄게 업무 처리 속도가 줄었다. 단 한 번도 마감 시간을 어긴 적이 없던 그가 마감을 넘기기까지 했다. A씨는 그런 B씨의 태도가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전에는 안 그러더니 마음이 변했느니 어쩌느냐 하면서 사사건건 잔소리를 일으키게 되었다. 둘 사이의 갈등은 나날이 깊어갔다. 그러던 차에 B씨에게 경쟁사 인사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 B씨는 팀워크를 이루며 일하던 동료들과 정이 많이 들여 망설이긴 했지만 더 이상 A씨와의 갈등을 견딜 자신이 없어 스카우트 제의에 응했다. 세상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차고 넘치지만 정작 입맛에 맞는 인재는 부족한 현실이다. 경쟁사의 B씨를 빼앗긴 회사의 사장이 노발대발했다. 따뜻한 우정도 차가운 말 한마디면 금세 얼어붙는다. 안 되는 가장 쉽게 관계를 얼어붙게 하는 말이다. A씨가 B씨의 출장비 현실의 제안에 대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윗선 눈치 좀 보고 결정하자라고만 했어도 갈등을 키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차가운 말, 안 돼, 냉정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해보자. 그래, 다음에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진행되고 나면은 해보자. 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두면 이걸 완화시켜 주는 거죠, 이거. 자녀가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거나 새로운 학원에 다니겠다고 요청할 때 안 되라는 말 대신 뭐뭐뭐 한 다음에 생각해 볼 테니 기다리라고 말해보라. 아이들의 반발을 사지 않고 거절할 수 있다. 배우자가 새로운 물건을 사자고 하거나 직업을 바꾸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할 때 안 되라고 단호히 말하면 상대편은 마음이 차갑게 변해 기어이 자기 뜻대로 할 것이다. 안 되라고 말할 상황에 오면 반드시 뭐뭐뭐 한 다음에 뭐뭐뭐 하자로 바꾸어 말해보라. 마음에 찬바람이 들어 관계가 냉각되는 일 없이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이나 제안을 거절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는 제가 해볼게요. 안 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출장비를. 네. 안 돼, 휴대폰 산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러면 가서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안 돼. 불황의 직장을 그만두다니. 안 돼. 그런 도박을 하다니. 네. 자, 6번째 따뜻한 말, 친절한 말은 과장하여 해석하는 넌 항상 그러더라. 미안함이 들게 하는 왜 그랬니? 네. 자, 넌 항상 왜 그 모양이야? 넌 항상 일만 저지르잖아. 너는 항상 공부를 안 하잖아. 자네는 항상 지각이지.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반항심을 일으키는 말들이다. 자, 지적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훈계하고 지적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입니다.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들여놓은 아들과 갈등이 심해진 MC는 맞벌이 주부다. 10년차 주부지만 집안 돌볼 틈조차 없다. 그런데 엄마와 떨어져 외롭게 지내는 초등학교 5학년인 외아들이 강아지라도 키우자며 조른다. 어찌나 애처롭게 조르든지 그녀가 졌다. 대신 아들이 강아지 돌보는 일을 모두 다 책임지기로 약속을 했다.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한 거죠. MC는 자기 방도 제대로 못 치운 아들 말을 그대로 믿지는 않았지만 강아지를 들여올 결심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집안에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다. 첫 주간에는 아들 녀석이 강아지 밥도 주고 배설물 치우는 것에 신바람이 났다. 강아지가 밥 먹을 시간이 되기도 전에 밥을 주겠다고 설치는가 하면 변을 보게 해야 된다고 밖으로 끌고 나가게 됐다. 그러나 웬걸 일주일쯤 지나자 강아지 밥도 제때 안 주고 배설물도 안 치웠다. 2주가 지나자 강아지는 몸이 홀쭉해지고 집안에서는 배설물 냄새가 넘쳤다. 화가 난 MC는 아들을 향해 내 이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일이 항상 그렇지 뭐. 그런 너를 믿은 게 내가 잘못이지 누구를 탓하겠니라며 투덜거리며 할 수 없이 이제 강아지 밥을 주고 배설물도 치웠다. MC는 직장 업무 강도가 점차 높아져 집에 들어온 파김치가 되었다. 남편과 아들 돌보기도 힘든데 강아지 뒷바라기까지 하게 돼 짜증이 났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들의 청을 받아들여 강아지를 사준 아내를 원망하며 아들이 조른다고 덜컥 강아지를 사주더니 집안이 이게 뭐야 라며 한술 더 뜬다. MC는 점차 히스테리가 늘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아들에게 네가 강아지 밥 안 주면 강아지 내쫓을 거야. 네가 언제 강아지 밥 준 적 있어? 너는 항상 말만 하고 실천 안 하잖아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했다. MC네 가정은 강아지 한 마리가 몰고 온 갈등으로 모두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MC는 입만 열면 너는 항상 그래라고 아들을 비난하고 남편은 그녀에게 당신은 왜 항상 그런 식으로 신경질이야 비난한다. 아들은 우리 부모는 항상 싸우라고 툴툴거린다. 갈등으로 집안이 터져나갈 지경이 되었을 때 MC는 나와 만났다. 나는 MC에게 아들이 못마땅한 행동을 해도 항상 언제나 같은 극단적인 단어만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알렸다. MC는 노력을 해도 항상이라는 단어가 워낙 입에 깊이 배어서 저절로 튀어나오더라고 고백했다. 강아지가 너무 굶어서 MC를 힘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죄책감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너 항상 강아지 굶겼지. 너도 얼마나 배가 고픈지 굶어봐라는 독 한 마리 튀어나온다는 것이다. 자기도 분명 강아지보다는 아들이 귀한 존재라는 걸 알지만 아들에 대한 원망이 쌓여 입을 열면 최대한 독하게 말하려고 그런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다. 말이란 한번 입에 붙으면 패턴을 바꾸기가 어렵다. 그러나 바꾸려는 의지만 있으면 불가능하진 않다. 그래서 항상이라는